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온 이정진입니다. 어, 네, 정기철 교수님께서 그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설명해 주셨죠? 네트워크랑 이제 인터넷, 모바일 컴퓨팅 이런 거 관련해서 수업을 해주셨고, 원래 정보 보안을 할 차례예요, 교재상으로는. 근데 그 수업 시작할 때, 그 강의, 첫 강의 때 아마 정기철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셨겠지만, 정보 보안 챕터는 넘어가고요. 바로 멀티미디어 챕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멀티미디어 다음에 교재상으로는 13장 인공지능 수업이 남아 있고요. 예, 그리고 나면은 벌써 기말고사를 치는 시기가 됐네요. 근데 멀티미디어랑 인공지능 사이에 제가 이제 실감 미디어라 그래가지고 챕터를 하나 더 사이드 챕터를 하나 구성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실감 미디어에서는 이제 몰입형 컨텐츠나 몰입형 시스템에서 많이 쓰이는 개념들을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이제 멀티미디어는 그 전에 가볍게 이제 전통적인 멀티미디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멀티미디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크게 멀티미디어 개요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의 구성 요소, 그리고 멀티미디어의 응용 기술. 여기서 사실 실감 미디어 관련된 것도 좀 나오긴 하지만 자세한 건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개념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멀티미디어 개요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죠. 멀티미디어. 영어로도 멀티미디어죠. 근데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멀티와 미디어로 이루어진 단어인데요. 단어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수를 뜻하는 멀티와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를 뜻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디어를 결합한 용어로 여러 가지 형식, 여러 가지 매체를 동시에 활용하는 그런 데이터, 그다음에 ICT 기술을 통칭해서 멀티미디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특징적으로는 이제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다라는 게 큰 이제 멀티미디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원래는 우리가 뭐 사진이라든지 뭐 텍스트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사운드라든지 그다음에 뭐 인터랙션이라든지 영상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를 두 개 이상 결합한 형태고 그걸 가지고 뭔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생성이 돼서 이런 컨텐츠들이 ICT 기술을 바탕으로 제공이 된다면 이제 멀티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멀티미디어 분류를 살펴볼 건데요. 음, 크게 다섯 가지 분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뭐 워낙에 멀티미디어라는 개념 자체가 복합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분류가 되기도 한다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는 정도로 가볍게 강의를 시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표현 미디어 살펴볼게요. 이 표현 미디어는 쉽게 말하면 콘텐츠입니다. 콘텐츠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멀티미디어 데이터, 멀티미디어를 이루고 있는 그 데이터 생성에 관련된 미디어입니다. 콘텐츠라는 게 결국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즉 콘텐츠를 어떻게 생성할 건지와 관련된 미디어라고 보면 되고요. 뭐 텍스트로 이거를 콘텐츠를 표현한다든지 또는 이미지를 활용해가지고 표현을 한다든지 네, 그 다음에 뭐 사운드나 영상까지 활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야구 중계를 듣더라도 단순하게 그 야구 중계에 관련된 컨텐츠가 그거 관련된 데이터가 단순 라디오를 통한 오디오일 수도 있고요. 또는 문자 메시지로 받는 실황 중계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하이라이트 이미지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하이라이트 영상일 수도 있고 다양하죠. 그래서 이런 멀티미디어를 이루고 있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 관련된 미디어를 표현 미디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장 미디어.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저장 기기입니다. 저장 매체. 저장 장치라고 보면 되고요. 이 멀티미디어를 이루고 있는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건지
저장할 건지, 이제 컴퓨터에서 처리, 편집, 재생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매체,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흔히 쓰는 하드디스크일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소셜에서 배우셨죠? 그 다음에 뭐 SSD일 수도 있고, 뭐 USB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CD일 수도 있고, 뭐 블루레이 수도 있고, DVD일 수도 있고, 다양하죠. 이런 것들을 저장 미디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송 미디어는 뭘까요? 네, 당연히 멀티미디어를 전송하는 것과 관련된 미디어겠죠. 우리가 흔히 아는 통신망이 그 예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5G 이런 것들도 전송 미디어 중에 하나일 거고요. 뭐 LTE와 같은 무선 통신망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뿐만 아니라 뭐 방송을 위한 방송망도 있죠. 케이블망 같은 것도 있죠. 예, 그리고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을 다 전송 미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시 미디어. 제시 미디어는 출력 장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출력 장치. 어떤 걸로 우리가 컨텐츠를 보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보는 것처럼 모니터는 뭐 모바일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최근에 가상현실에서 쓰는 HMD,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프로젝터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제시 미디어들이 있죠. 그래서 출력 장치다, 스크린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관합니다. 또는 뭐 스크린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겠네요. 왜냐하면은 음성을 사운드로 이루어진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디오라든지 스피커 같은 게 제시 미디어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어떤 컨텐츠가 전달돼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곳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각 미디어. 이거는 이제 좀 사람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감각을 쓰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야기인데요. 뭐 시각을 쓰는 거냐, 그 다음에 청각을 쓰는 거냐, 촉각을 쓰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각 미디어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지각 미디어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제시 미디어, 그 다음에 표현 미디어, 나머지 것들도 다 정해질 수가 있겠죠. 네, 이 정도로 멀티미디어를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멀티미디어 특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5가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5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제 강의도 멀티미디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다 디지털로 이루어져 있는 기기라든지 컨텐츠, 소프트웨어로 보고 있죠. 그래서 멀티미디어의 특징은 디지털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매체를 우리가 혼합해서 사용하려면 당연히 디지털화가 돼야지 그런 것들이 용이하겠죠. 그래서 멀티미디어는 컴퓨터를 통해 정보를 획득, 생성, 처리, 응용함으로 모든 정보가 디지털 신호로 처리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 통합화. 예, 여기 책에서는 멀티미디어는 유무선 전송 수단을 하나로 통합한다 라고 하는데요. 이런 개념도 있고 다양한 매체를 동시에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통합화이기도 합니다. 이해되시죠? 뭐 음성과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쓴다, 함께 통합해서 쓴다, 이런 관점에서도 통합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상화. 네, 주로 멀티미디어라고 하면은 사실은 라디오 같이 듣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진 않죠. 보통은 문자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기호라든지 각기 다른 형태의 정보들이 영상으로 주로 표현이 돼서 우리가 컴퓨터 기기나 또는 모바일 기기 화면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네 번째 특징,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쌍방향성. 멀티미디어는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정보가 쌍방향으로 전송이 돼서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가 이제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강의를 보는 뭐 스마트 캠퍼스 이런 것들도 쌍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멀티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제 영상을 보고만 있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강의를 볼 건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어떤 시점부터 볼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스마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다 볼 때까지는 앞으로 넘길 수는 없긴 하지만 한번 다 보고 나면 어디를 다시 보고 싶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도 역시 상호작용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쌍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비동기화
있다라는 겁니다. 이 특징은 뭐냐면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가 꼭 동시에 참여할 필요가 없이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제한을 극복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보 제공자라고 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 컨텐츠 제공자일 수도 있겠죠. 지금 제 강의를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를 꼭 하고 있어야지만 제 강의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미리 촬영해서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볼 수가 있죠. 예, 이런 것들이 비동기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제한을 이제 극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 또 이제 비디오 온 디맨드, 주문형 비디오라고도 하죠. OTT 같은 것들, 넷플릭스 이런 것들도 다 비동기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활용 분야 뭐가 있을까요? 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근데 아마 멀티미디어가 아닌 분야를 떠올리는 게 더 어려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워낙에 멀티미디어와 아, 이제 편하고 그다음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그런 컨텐츠 타입이기 때문에 멀티미디어가 아닌 거를 상상하기가 더 어렵죠. 멀티미디어는 이제 기존 매체엔 없는 새로운 기능을 통해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난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워낙에 모바일 기기도 엄청 발전하고 통신망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다음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라든지 컴퓨팅 성능도 높아져가지고 사실상 멀티미디어는 모든 곳에서 쓰인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특징적으로는 워낙에 통신 속도도 빨라지고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주고받을 수 있는 데이터 양도 커지다 보니까 최근 멀티미디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쌍방향성을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의 컨텐츠 용량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뭐 가상현실도 그렇고 증강현실도 그렇고 여기서 멀티미디어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의 그러니까 데이터, 표현 미디어로 만들어지는 데이터들의 양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표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뭐 비즈니스, 교육, 훈련, 홈, 뭐 방송, 광고, 연구개발, 정부 공공장소 한 번씩 봐보세요. 여기 들어가는 컨텐츠들이 다 멀티미디어다. 뭐 전자선거래 당연히 이제 멀티미디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컴퓨터 기반 교육 이런 것들 당연히 멀티미디어고요. 뭐 여행 시스템, 뭐 에어비앤비 이런 거 다 멀티미디어죠 사실은. 네. 그리고 관련해서는 뭐 엔터테인먼트, 넷플릭스, 웨이브, 뭐 IPTV 이런 것들 다 멀티미디어입니다. 그 다음에 광고 쪽도 마찬가지죠. 요새는 광고에서도 반응형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굉장히 뭐 텍스트, 링크 이런 것들 다 섞여가지고 멀티미디어로 이루어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야에 쓰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멀티미디어 시스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멀티미디어로 이루고 있는 정보, 데이터들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굉장히 대용량화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전용 시스템 같은 것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저장할지, 편집할지, 생성할지, 전달할지, 소비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하는 어떤 멀티미디어 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터 또는 컴퓨터 기기를 멀티미디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멀티미디어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냥 데스크탑 컴퓨터였죠. 데스크탑 컴퓨터가 예전에는 멀티미디어 시스템이었는데 최근에는 스마트폰, 그다음에 태블릿 PC 같은 스마트 기기들도 멀티미디어 시스템에 당연히 포함되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멀티미디어 시스템 중에 하나일 테니까요. 네, 다음으로 이제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하드웨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컴퓨터 구성 할 때 여러분들 좀 보긴 했을 텐데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더. 아까 이제 멀티미디어의 특징 중에 쌍방향성이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 장치가 필요하겠죠. 여기에는 당연히 마우스라든지 뭐 키보드라든지 전통적인 입력 장치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디지타이저라고 하는 이제 스타일러스죠. 저도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필기를 다 이런 스타일러스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디지타이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갤럭시 노트라든지 이런 데 들어간 것도 다 디지타이저고요. 아무튼 펜 모양의 우리가 스타일러스를 이동시켜서 글자를 쓰듯 정보를 입력하는 장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친숙한 터치 스크린, 모바일 기기에 사용하는 입력 장치죠. 정전식으로 이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용자가 터치를 하면은 네, 눈에 보이지 않는 터치 패널이 화면에 장착을 해가지고 이 전체 패널 중에 어디를 지금 터치를 했는지 위치값 같은 것들이 디지털화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벤트 같은 것들을 처리하겠죠. 디지타이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판상에서 사용자가 스타일러스로 어디를 클릭하는지를 디지털 정보로 변환을 해서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그것들을 처리를 하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이제 뭐 이거 말고도 스캐너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그리고 카메라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입력 장치가 될 수 있겠죠. 반대로 입력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볼 수 있는 출력 장치가 필요하겠죠. 이게 아까 뭐라고 했죠? 제시 미디어가 이런 데 해당이 되는 겁니다. 출력 장치가 있을 거고요. 사실 출력 장치도 다양하죠. 전통적으로 뭐 모니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들으시면서 제가 물어보면은 어색하겠지만 혼자 답을 해보면서 수업을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린터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터, 네, 이런 것도 있겠죠. 뒤에서 프로젝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런 출력 장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하는 건 뭐냐? 어떤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처리가 돼서 나온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말을 하는 거죠. 가장 최근에 이제 출력 장치 중에 조금 더 첨단화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HMD라는 거죠. Head Mounted Display라는 장치고요. 사실 요거는 뭐 1900년도 중반에 사실 처음에 아이번 서덜랜드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었는데 2010년, 11년 뭐 이때쯤 이제 오큘러스가 나오면서 좀 대중화가 됐죠. 그래서 최근까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텐츠나 어떤 정보를 좀 더 몰입감 있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디스플레이를 눈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현실 세계와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개를 돌리면 고개 돌리는 거에 맞춰서 컨텐츠도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 개념이 이제 가상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는 가상 공간에 접속했을 때 몰입 효과를 높여주는 장치죠. 이렇게 눈에 아예 부착을 해서 눈을 가려버리니까요. 근데 물론 이제 좀 쓰고 이런 것들이 불편하긴 합니다. 그래도 가상 세계에 들어왔다는 어떤 몰입감, 현존감 이런 거는 확실하게 높여줄 수 있는 기기죠. 그리고 이 안에 다양한 센서 기술들과 무선 기술들이 결합해가지고 최근에 더 많이 편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멀티미디어가 점점 몰입화돼 가고 있거든요. 실감 컨텐츠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 많이 접하실 텐데 결국은 컨텐츠들이 정말 같아지는 사실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실제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실감 컨텐츠라고 하는데 멀티미디어도 역시 실감 컨텐츠화 돼가고 있고 그 중에 하나를 담당하고 있는 게 이제 가상현실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대표적인 기기가 HMD인 거예요. 근데 HMD는 사람 눈을 가리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사람을 제외한 공간을 바꿀 수 있는 기술들인데 거기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프로젝터입니다. 이제 프로젝터라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잘 아시겠지만 강의실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기기 안에서 빛을 쏴서 영상을 투사하는 거죠. 빛으로 이루어진 영상을 투사하는 장치죠. 근데 이렇게 투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 물리적 공간과 어떤 물리적인 오브젝트에 직접 투사를 해서 컨텐츠를 증강시키는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모니터로 화면을 구축하려면 굉장히 비싼데 큰 화면을 구축하려면 비싼데 큰 스크린을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전시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프로젝트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프로젝션 매핑 기술이라는 것과 이제 미디어 파사드 기술 같은 것들이 발전하고 그리고 다양한 인터랙션 기술과 결합해서 몰입형 공간 구축에 자주 사용이 되고 있죠. 예시를 보면은 네, 예시가 잘 보이시죠? 이렇게 뭐 자전거 운동을 할 때도 이런 몰입감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프로젝터를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공연 같은 데서 무대 장치로 원래는 이런 것들을 물리적인
무대를 다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과 함께 이제 프로젝터를 활용해 가지고 좀 더 퀄리티랑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몰입감을 높일 수 있게끔 바꾸는 거죠. 그다음에 전시 같은 데서도 많이 쓰고 있죠. 네, 아무튼 출력 장치로 하나로 프로젝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저장 장치는 이미 충분히 여러분들이 컴퓨터 앞에서 구경해서 많이 배우셨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뭐 하드디스크, CD, DVD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다음으로 미디어 처리 장치가 있죠. 사실 미디어 처리 장치라고 하지만 보통은 뭐 CPU에서 다 처리를 하죠. 그, 이제 멀티미디어 컨텐츠나 데이터 같은 것들은 CPU에서 이제 처리를 합니다. 이제 CPU는 원래는 좀 더 범용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세서 유닛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폰노이만 그 구조에서 봤던 것처럼 명령어를 가지고 와서 처리하고 결과를 뭐 출력하고 뭐 이런 건데, 사실 멀티미디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죠? 영상화였죠.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어내는데 좀 더 특화된 그래픽 카드 같은 것들이 이제 미디어 처리 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데이터를 모니터에 전달해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별도의 기기를 그래픽 카드라고 한다. 사실은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GPU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최신 이제 CPU 같은 경우에는 일부 GPU를 성능은 낮긴 하지만 GPU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CPU와 GPU의 큰 차이점은 GPU는 병렬 처리가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이제 GPU는 말 그대로 그래픽을 이제 처리하는 거에 특화되어 있는데, 그래픽 연산이란 게 대부분 뭐 곱셈, 나눗셈 뭐 이렇게 되게 간단한 수학적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완전히 전용화 시킨 거예요. 그걸 이제 GPU라고 하고, 보통 그런 것들은 병렬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는 이 GPU를 제너럴 퍼포스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GPGPU라는 개념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CPU와 GPU의 영역은 좀 나눠져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GPU가 그래 미디어 처리 장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노트북에도 이제 CPU나 메인보드에 GPU가 저사양 GPU가 달려 있어서 모니터를 출력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운드를 처리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깨끗한 음향을 출력하기 위해서 사운드 카드를 별도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어느 정도의 사운드 출력을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음향 퀄리티를 출력할 수 있지만, 우리가 더 좋은 그래픽의 게임을 하려면 그래픽 카드를 사야 되는 것처럼, 더 좋은 음향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으면 사운드 카드를 추가적으로 장치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운드 카드도 미디어 처리 장치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CPU랑 GPU를 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재미난 데모 같은 걸 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여기서 소개하는 요게 여기서 말하는 CPU 장치입니다. 그래서 CPU는 그림을 그리려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점을 찍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근데 본인들 엔비디아가 만든 GPU는 그런 엄청난 머신인데요. 저 버튼을 누르면, 네,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저 많은 파이프에서 이렇게 동시에 페인트 탄을 싸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CPU와 GPU의 어떤 그리는 성능의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데모입니다. 그래서 이 데모 자체가 재밌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고요. 네,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살펴보겠습니다.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운영체제는 이제 오디오나 비디오와 같은 연속적 미디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추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전용 플레이어가 필요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미디어 데이터들과
이 이제 함께 이루어진 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추가 서비스 제공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멀티미디어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 시스템 그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운영 체제의 특징은 일단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야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사운드라든지 애니메이션, 동영상 같은 데이터를 특정 시간 안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실시간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간 데이터가 처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로 대용량 설명 들었었죠. 멀티미디어는 여러 가지 미디어가 합쳐진 거니까 엄청 크겠죠. 기존 미디어보다는.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야 된다. 근데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압축 기법을 사용해서 데이터의 용량을 줄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만들 때도 당연히 압축을 해야 되고 이미지를 만들 때도 압축을 하는 것처럼 멀티미디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대용량 데이터 처리할 때 압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데이터의 관계성에 따른 처리.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텍스트도 있고 영상도 있고 사운드도 있고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시간적이고 그리고 공간적인 연관성에 따라 처리가 돼야겠죠. 쉽게 말하면 자막 같은 거예요. 영상을 우리가 볼 때 자막이 정확한 타이밍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시간적 연관성에 따른 처리도 필요할 거고 반대로 공간적 연관성에 따른 처리도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유튜브를 볼 때 추천 영상 위치가 딱 맞아야 되잖아요.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이런 식으로. 공간적 연관성에 따른 처리도 필요할 거고요. 데이터의 관계성에 따른 처리가 세 번째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품질의 가변성에 따른 처리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주로 영상에 해당이 되는 건데 해상도나 초당 전송 프레임 수를 조정하여서 데이터 용량을 통신 회선의 전송 능력에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그 해상도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오토라는 자동 그 옵션이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네트워크 환경이 좋다, 네트워크 속도가 빠른 데 있다 라고 하면 고해상도 이미지가 나오게 되고요. 영상이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네트워크가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다 그러면 저해상도 영상을 보게 됩니다. 대신에 끊김없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데이터 품질, 가변성에 따른 처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멀티미디어의 개요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멀티미디어의 구성 요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